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몸의 방어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병원체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몸의 방어작용, 이제 이 단어는 외부 병원체가 침입을 했을 때 이제 우리 몸이 어떻게 이를 물리치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이제 우리 몸의 방어작용,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면역반응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교과서에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우리 몸으로 이물질이나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는 이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어작용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방어작용을 면역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즉 외부 병원체가 우리 몸에 침입을 했을 때 일단 침입을 했을 때 우리는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우리 몸에서 병 일으키지 마라고 차단을 걸어버리는 거죠. 이제 죽이고 들어오지 마 하고 차단 걸어버리고 무력화시키고 이러한 일련의 반응들을 면역 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면역 반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바로 이제 비특이적 방어 작용과 특이적 방어 작용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특이적 방어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용어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가면요. 이러한 비특이적 방어 작용, 특이적 방어 작용을 이제 설명하는 용어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정리를 해보면은, 자, 일단 비특이적 방어작용부터요. 비특이적 방어작용의 같은 말로서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1차 방어작용. 그 다음에 뇌제 면역. 선천적 면역.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비특이적 방어작용, 1차 방어작용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게 될 용어일 겁니다. 자, 교과서에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체내에 들어온 병원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유형을 나타낸다. 어떻게? 병원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방어작용이다라고 해서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하죠? 체내에 들어온 병원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유형으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발동이 됩니다. 그 어떤 다른 면역체계보다 먼저 나서서 일어나는 방어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방어작용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맨 처음 이제 발생되는 면역작용이라는 뜻이에요. 이와 대응해서, 죄송합니다. 이와 대응돼서, 여기 이제 밑에 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 특이적 방어작용도 용어만 정리만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대응해서 특이적 방어작용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걸 이제 다른 말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2차 방어작용. 이라는 말이 있고요. 내재 면역이라는 용어와 대응돼서 적응 면역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선천적 면역과 대응되는 용어로서 이제 후천적 면역이라는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비특이적 방어작용, 1차 방어작용 이런 애들과 전부 다 대응되는 용어들이죠. 이제 이런 용어들은 얘네들은 어떤 면역 반응인지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여기 있는 비특이적 방어작용, 1차 방어작용, 내재 면역, 선천적 면역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볼게요.
그래서 이제 비트기적 방어작용을 쭉 보면요. 일단은 비트기적 방어작용으로서 나타나는 첫 번째는 바로 방어벽을 이용한 방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외부 병원체가 우리 몸으로 침입을 할 때 이제 몸속 내부 즉 세포까지 침투를 해야지 얘네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세력을 넓히고 우리 몸에 있는 유익한 균이라든지 다른 이제 물질 대사를 멀쩡히 수행하는 세포들을 방해하고 죽이고 이제 무력화시키고 하면서 병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 몸에는 일단은 이제 외부에서 이런 들어오는 병원체들의 막는 일단 배리어들이 쭉 쳐져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피부겠죠, 피부. 그다음에 이제 피부로 덮여있지 않은 곳에서는 점막이라고 이렇게 점막으로 이렇게 쭉 덮여져 있죠, 그쵸?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비트기적 방어작용이 첫 번째, 바로 방어벽을 이용한 방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애초에 병원체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애초에 막아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자, 일단은 피부 같은 경우를 볼게요. 피부는 여기 병원체의 침입을 차단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우리 피부는 이제 구조를 보면은 표피가 있고 그 안에 진피가 있고 이제 그 안에 지방층이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근육층이 있고 이렇게 내려가는 기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부는 자, 맨 겉에 있는 표피 있죠. 이제 그 표피는 죽은 세포들이에요. 그 아래에 있는 진피부터 이제 살아있는 세포들인데 거기서부터 혈관이 존재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세포들이 물질 대사를 하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피부 위에는 표피로 해서 죽은 세포층들, 즉 각질층들이 이렇게 쭉 쌓여 있습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죽은 세포들이기 때문에 물질 대사를 수행하지 않죠. 병원체나 다른 세균들이 이 위에 올려져 있어 봤자 뭐 이 주변은 다 죽은 세포밖에 없으니까요. 뭐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피부는 방어벽을 치게 돼요. 이런 죽은 세포들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피부로 덮여지지 않는 곳, 즉 입속, 코, 이제 뭐 내장기관으로 들어가는 쪽, 눈 이런 애들은 이제 축축한 점막으로 덮여져 있죠, 그렇죠? 점막. 자, 피부와 점막은 견고한 물리적 장벽 역할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질을 분비하여 방어작용을 돕는다. 이때 이 다양한 물질을 분비하는 곳은 피부라기보단 점막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맞을 이야기입니다. 물론 피부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땀, 눈물, 침 이런 것들을 분비해서 이제 방어작용을 돕는다고 나와 있고요. 점막에서는 이제 특수한 이제 끈적끈적한 점액이 분비가 되겠죠. 그렇죠? 얘네가 분비가 돼서 세균들이 이제 점막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을 일단 차단시킵니다. 끈끈한 물질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도록 일단 물리적으로 막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피부 같은 경우는요, 위에 표피층 죽은 세포들을 통해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병원체들이 그 위에 얹었을 때 침투하지 못하도록 배리어를 만들어주고, 점막 같은 경우는 끈끈한 물질을 분비를 해서 이제 병원체들이 제대로 그 점막층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면서 일종의 배리어를 쳐준다.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고 있고요. 또한 피부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이런 분비물을 통해서 이제 병원체들을 방어를 해주고 있다. 더 이상 침입하지 못하도록. 또한 이러한 피부에서 분비되는 이런 분비물들에는 뭐가 있냐면 이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있다. 이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효소예요. 근데 세균이 체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라고 했죠. 어떻게 막냐면은 죽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세균을 죽여요. 병화체 이야기를 할 때 세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제 세균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세균들은 자체적인 세포벽을 갖는다고요. 이 라이소자임은 세포벽을 파괴시켜버려요. 세포벽을 파괴시키고 세균이 새로운 세포벽을 형성되는 것을 억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벽이 파괴된 세포들은 이제 세포 자신이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게 되면서 죽어버려요. 라이소자임은 이런 식으로 세균을 죽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체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교과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점막에는 점액 물질이 분비돼서 미생물 이동을 방해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쵸? 그 다음에 점막 주변에 있는 섬모가
선모가 이를 모아 외부로 배출한다. 이 대표적인 예시는 바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기관과 기관지, 즉 폐로 들어오는 호흡기 계통에서 잘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기관지 벽에 요렇게 털이 달려 있어요. 요렇게 털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이렇게 미세한 돌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선모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긴 이제 기본적으로 점액이 분비가 될 거고요. 점액이 분비돼서 세균들이 이렇게 이쪽을 통과하지 못하고 끈끈한데 이제 걸쳐서 끈끈이 역할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달라붙게 되고 이런 것들을 선모가 계속적으로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계속 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대표적인 분비물이 바로 뭐냐면 가래예요, 가래. 기관지로 들어오는 각종 먼지나 세균 이런 것들을 이제 점액을 통해서 얘네가 못 움직이게 되면 손모가 이를 밀어주고 뭉쳐지게 되면서 으악 하면서 나오는 거. 그게 바로 가래인 거죠. 또 다른 어떤 물질들을 보면은 이제 호흡기로 들어오는 뿐만 아니라 음식물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병원체가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일단 어디서 걸러지냐면은 위에서 걸러집니다. 왜냐면은 위에서 위산이 pH 대략 1에서 2 정도 되는 아주 강산인 위산, 염산이에요, 염산. 이제 이러한 pH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애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산이 외부 음식물로부터 들어오는 세균들을 많이 죽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여기 귀여운 아이가 있는 쪽에 문구들은 한 번쯤은 이렇게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부 다 이야기했던 얘기예요. 삼각김밥 맛있게 먹으래요. 다음에 이제 염증 반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피부와 점막 그리고 분비물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외부 병원체가 못 들어오도록 철벽을 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뚫고는 들어온 녀석들이 있기는 마련이죠. 특히나 외부 병원체, 특히나 이제 외부 병원체란다. 피부나 점막이 손상을 받았을 때, 즉 상처가 생겼을 때, 얘네들은 이제 그 상처 부위를 통해서는 더 이상 이제 병원체가 침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병원체가 침입한 경우 이를 물리칠 수 있는 기작이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염증 반응이라는 것이죠. 염증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 뭐 여러분도 잘 알고 있어요. 뭐 각종 피부염, 무슨 염, 무슨 염, 이런 것들, 이런 질환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피부염, 위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염증 반응이 이러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염증 반응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이게 물론 염증 반응 때문에 우리 몸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한번 다뤄보고요. 어쨌든 이 염증 반응이라는 거는 외부 병원체가 침입을 했을 때 우리가 이를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기작이다라는 것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병원균이 점막이나 피부를 뚫고 몸 안에 들어오면은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염증 반응은 우리 몸으로 병원체가 치료한다. 우리 몸으로 병원체가 침입을 했을 때 나타나는 일련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크게 네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증상이라고 하죠. 이제 발열, 발적, 이제 빨개지는 거죠. 다음에 부종, 부어오른다. 그리고 통증 및 가려움. 이러한 증상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염증 반응이라고 불러요. 즉 상처가 났거나 외부 병원체가 침입한 곳에 나타나는 발열, 발적, 부종, 통증 이 네 가지의 증상을 우리는 염증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러한 염증들을 누가 일으켜주냐면은 하나의 화학 물질이 이루어준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히스타민이라는 녀석입니다. 히스타민이라는 녀석이 병원체가 침입을 했을 때 이 히스타민이라는 애가 분비가 돼서 그 부분에 발열, 발적, 부종, 통증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염증 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히스타민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좀 보고 갈게요.
히스타민은 자,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아, 이거 왜 4번을 먼저 쓰냐. 자, 첫 번째로 상처 부위에서 상처 부위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상처 부위에 혈관 투과도를 증가시키죠. 또한 이제 상처 부위에 발열 반응을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상처 부위에 통각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처 부위의 혈관 확장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바로 발열이 나타나고요. 혈관 투과도 증가를 통해서 부종이 나타나게 되고요. 다음에 상처 부위 발열 반응 그리고 통각신경을 자극함으로써 통증과 가려움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가렵다고 하는 것은 매우 약한 통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히스타민이 이런 네 가지의 기능을 통해서 발열, 발적, 부종, 통증 이런 증상들을 나타내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 염증 반응이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스크린 3-27번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처가 났어요. 이제 외부 병원체가 가장 쉽게 침입할 수 있는 경우는 상처예요. 가시가 찔렸어. 뻗다가보라. 가시에 찔리면은 이제 상처 부위를 통해서 이제 세균이 이렇게 들어오죠. 병원체가 들어오죠. 그럼 이제 여기에 비만세포라는 애가 있어요. 이 비만세포라고 하는 애가 바로 히스타민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비만세포도 백혈구의 일종이에요. 백혈구 아시죠?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혈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만세포도 백혈구의 일종이고요. 이 비만세포는 병원체가 들어오면은 알람을 울립니다. 히스타민을 분비함으로써 알람을 울려요. 야, 병원체 들어왔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 히스타민이 앞서 봤던 여기 요 네 가지의 반응들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병원체가 손상된 피부로 들어옵니다. 그럼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분비됩니다. 비만세포가 이제 히스타민을 분비함으로써 병원체가 들어왔다. 그럼 히스타민 분비는 시점으로부터 염증 반응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럼 이 히스타민이 뭘 해주냐? 혈관벽을 확장시킨다고 했죠. 즉 상처 부위 혈관은 확장됩니다. 혈관벽이 확장된다. 상처 부위로 피가 더 많이 들어온다. 즉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를 통해서 발적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혈관이 늘어났죠? 혈관벽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세균이 딱 들어와서, 그럼 뭘 불러야 돼? 군대를 불러야 되잖아. 그쵸? 군대를 불러야 돼요. 혈액에 있는 백혈구들을 싹 불러 모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혈관을 확장시킨 거예요, 히스타민이. 그래서 백혈구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때 주로 달려오는 이 백혈구들은 바로 호중구라는 애들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대표적인 이제 식세포 작용하는 혈구로서 세균을 잡아먹는다라는 거죠. 식세포 작용은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기가 큰 고형 물질은 세포 내부로 이동시키는 작용이다라고 되어 있죠. 잡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식균 작용이라고도 부르고요. 즉 자기보다 크기가 작은 애들을 싹 이렇게 잡아먹는다라는 의미죠. 자, 이런 호중구들이 딱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피를 통해서 호중구들이 오면은 이제 얘네들은 상처 부위로 이동을 해야 돼요. 하지만 상처 부위는 이제 조직세포잖아요. 혈관 바깥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럼 얘네가 혈관벽을 뚫고 와야 돼. 즉 확장된 혈관으로부터 빠져나간 백혈구가 상처 부위로 모인다. 그러면은 얘네가 이렇게 되려면은 바로 혈관의 투과도가 증가해서 얘네가 기본적으로 혈관은 세포가 못 빠져나가도록 하는 거죠. 빠져나가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자유롭게 허용을 해줬다면은, 그럼 혈구가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제대로 혈액의 흐름이 이루어지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상처 부위에서는 백혈구들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혈관 투과도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거 누가 해준다? 히스타민이 해준다. 혈관 투과도가 증가가 돼요. 혈관 투과도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호중구가 이렇게 조직세포 쪽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와 동시에
자, 세포가 빠져나갈 공간이라면은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액체 성분들도 같이 빠져나가겠죠. 즉, 혈장 성분들도 빠져나갑니다. 호중구와 혈장, 이런 세포와 혈장 성분들이 조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쪽이 어떻게 된다? 부어오른다. 부종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균을 잡아먹을 수 있는 군대도, 즉 백혈구들도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열심히 물리치면 되는 거죠. 세균을 얌얌 맛있게 먹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누가 해주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호중구들, 그리고 이런 조직세포에서는 항상 상주하고 있는 군대가 있습니다. 항상 이런 조직세포에 상주하고 있어서 외부 병원체가 들어오면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백혈구들이 또 존재를 해요. 그런 애들이 바로 뭐냐면 대식세포야. 즉 여기 있는 대식세포와 이제 여기 있는 호중구들이 여기 있는 식세포 작용을 통해서 세균들을 잡아먹어서 세균들을 박멸을 하면은 염증 반응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아까 혈관 투과도 증가하면서 혈장이 이제 빠져나간다 했죠? 그와 동시에 혈소판들, 이제 상처 부분을 복구하는 이런 혈구들인 혈소판들이 이제 이쪽의 상처들을 메꾸고 조직을 이제 회복시키면서 이제 염증 반응이 완료가 되고 이제 딱지가 얹고 여기서 피부 조직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채살이 돋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처가 낫게 됩니다. 그리고 대식세포, 호중구 이런 백혈구들과 병원체들이 싸움을 벌였죠. 치열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으면 전사자가 있기 마련이죠. 즉 염증 반응이 일어난 상처 부위에는 고름이 생기는데 고름에는 죽은 백혈구, 조직세포, 병원체가 섞여 있다. 즉 전투를 하면서 죽은 대식세포, 백혈구에 뜰 세균들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고름이 돼요. 물론 이 고름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제거가 됩니다. 심각한 상처가 아니라면 그때그때 제거가 되는데 큰 상처에서 제대로 채취를 하지 못한다면은 얘네들이 쌓이면서 노란 고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우리는 상처가 골맞다라고 하는 거고 지체하지 말고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염증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요거 염증 반응의 4가지의 대표적인 증상 그리고 이 녀석들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가, 바로 이 히스타민이 1, 2, 3, 4번 이 4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염증 반응을 수행시킨다. 염증 반응을 통해서 백혈구들은 이제 세균을 퇴치하고 이제 병원체 침입을 막을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정리해서 알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1차 방어작용 얘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읽 듣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